네, 교양 글쓰기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중간고사는 안 친다고 제가 공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비대면 상황이라 시험을 치려면 대면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기말로 미뤘습니다. 다른 아마 시험 치는 과목이 있을 텐데 다른 시험에 좀 더 집중하기를 바라고요. 대신 강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의는 뭐 복잡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강의를 올릴 거니까 조금 미뤄서 듣도록 하십시오. 네, 수업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수업을 학교에서는 2주 동안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1주로 계속 제한을 했죠. 그리고 과제도 조금 빨리 피드백을 하려고 좀 제출 기간을 줄였는데 뭐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그거보다는 제출 기간을 좀 늘려달라, 늘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여튼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차부터는 강의 듣는 시간도 2주간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하는 것도 2주간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과제를 내는 친구들이 확 줄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과제를 내고 나면 이제는 2주가 지나기 때문에 그간에 피드백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친구들 위주로 간단하게 피드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과제 2개 냈는데 뭐 하나는 특별히 특별히 논의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조별 과제를 내는 거 59페이지죠, 그죠? 내가 이번 주에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조별 과제를 빠지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혜선이 이번 조별 과제에서 좀 빼주면 안 되겠니? 물으니까 양선이 그래, 바쁘면 내가 대신할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효선은 아무리 바빠도 공동 작업에서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친구들이 일단은 제출을 했어요. 뭐, 이 친구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자기 견해들도 보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이게 이제 공동 활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공동 작업이니까, 그죠? 빠지는 것은 나머지 조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죠. 뭐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 정도의 의견이에요. 뭐 많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기가 완전히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폐해를 끼치고 그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표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조직 내지는 이제 집합적인 활동에 대해서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조별 과제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한 조금 모호한 표현이죠, 그죠? 우리 일상에서 쓰는데 빠지는 것은 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계속 생기면 피해가 커질 것 아니냐. 그래서 남이 피해받는 일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는 그 입장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 많고요.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아마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 과제를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빼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우리 사회가 그래도 타인에 대한 배려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그런 지표들을 좀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같이 시작하고 다 같이 끝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친구들 있고요. 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조금 다른 각도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영선이는 혜선이 상황을 배려하거나 조의 분위기를 저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죠? 혜선이가 개인적인 일이 생겼지만 그 일이 정말 조별 과제를 못할 정도의 일인지 궁금하고, 효순이는 개인적인 사정보다 조의 공통적인 일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혜순이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면 효순이는 혜순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또 이게 사실 확인하게 된다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말하고 빠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요 친구는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장 쓰는 버릇인데요. 우선 혜선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빠지는 것보다는 말하고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해서 여기 잘라야 됩니다. 생각한다로 잘라야 됩니다. 애초에 조별 오타 좀 신경 쓰세요. 제출할 때 애초에 조별 과제를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잘라야 됩니다. 문장. 영순이의 경우 자신이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착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혜선이의 몫을 영선이가 해서 혜선이가 이익을 얻는다면 대신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면 착해 보일 수도 있다. 한 문장 자릅니다. 하지만 만약 혜선이의 몫을 영선이가 영선이가 맡았어. 대신해 주었어. 이렇게 영선이가 대신해서 혜선이가 이걸 얻는다면 대신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정도로 잘랐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접속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선 혜선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빠지는 것보다 말하고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죠? 생각한다. 하지만 자, 이렇게 됐죠. 나의 생각이니까 나는 우선 혜선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빠지는 것보다는 말하고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애초에 조별 과제를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영선이의 경우 자신이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착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죠? 착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만약 혜선이의 몫을 영선이가 대신했어. 혜선이가 대신했음에도 혜선이가 이익을 얻는다면 다면 대신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효순이는 제가 효순 입장이 되었어도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효순이는 빼고요. 제가 효순이 입장이 되었어도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화를 내기 전에 어떤 일인지, 어떤 일보다 어떤 상황인지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문장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수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급하게 문장을 써서는 제대로 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독자가 그대로 읽어줄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문장 부분 충분히 내가 의도하는 대로 서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일하고 갑자기 공동작업에 빠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므로 아무리 바쁜 개인적인 일이라 해도 일단 공동작업에 참여해 공동작업을 끝내고 난 뒤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뭐 이렇게 됐죠. 혜순이와 영순이의 행동에 대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조별 과제란 조전체 구성원들이 협동하여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빠지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입장도 있어요. 이번 조별 과제에서 완전히 빠지지 말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서 자료 조사를 해줘.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줘.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려줄 수도 있고요. 또 혜선이 입장에서는 바쁜 일이 생기면 못할 수도 있다고 영선이처럼 나도 생각한다. 그죠? 자, 그대로 봅시다. 효선이는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아도 혜선이가 정확한 이유와 행동에 대해서 모르니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서 빠진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있을 것 같기보다 있을 것 같긴 하다. 그죠? 이 상황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거나 자신이 다음에 더 많은 분량을 담당한다고 배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모두가 배려만 한다면 사회는 빛이 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상당하기에 조금씩 입장을 바꿔가며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보면 어떨까 싶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상대를 또 다른 식으로 배려해 주는 거죠. 요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개인적인 일로 바빠도 학급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니 많이 줄게. 하지만 아예 손을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도와줄 갭니다. 함께 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자료 수집이랑 정리는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 발표를 내가 하면 되겠다. 괜찮지? 대신 발표를 잘 해줘야 해. 이렇게 해서 업무를 좀 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도 좀 독특했습니다. 요것만 읽고 마칩시다. 자, 나는 효선이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별 과제의 의의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과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도 사정을 봐준다면 조원들 모두가 자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영신이 같은 친구들이 조별 과제를 대신해 준다고 하였을 때 교수님께서 발표 시의 질문을 하면 빈틈이 있었다는 것이 들통날 테고 이는 조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코로나는 효선이의 생각에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나는 영선이의 생각에 뜻을 기울이고 싶다. 효선이가 뭐라고 해야겠죠. 같이 해라고 했네. 그죠? 혜선이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떤 것일지는 몰라도 조별 과제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면 한 번쯤은 봐주고 영선이의 시간이 충분히 여유로운 중에서 혜선이를 도운다는 것은 이득이다. 훨씬 피해 측면에서도 이득이다. 그래서 도와주면서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자라고 해서 일단 이익의 관점에서 이렇게 재밌게 써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튼 과제가 그러니까 제가 출제하는 과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해보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 한번 봅시다. 자, 7주차. 자, 제 영상은 일단 치우겠습니다. 자, 글쓰기 순서 두 번째입니다. 교재는 51쪽. 자, 크게는 소재 선정, 그 다음에 제목 작성, 개요 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 순서를 했는데, 뭐, 꼭히 이게 일치되진 않아요.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마다 다 달라집니다. 자, 봅시다. 자, 소재, 글쓰기의 재료, 그리고 그 글감을 보고 우리는 이제 통상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감을 마련하기 벌써 처음부터 못하네요. 위에서는 일상의 일에 대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도 특히 어때요? 나만의 느낌이나 감상 등을 짧은 메모로 남겨두면 나중에 좋은 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큰 재산이 되겠죠. 자, 소재는 우리 교재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속성과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문화화됐을 때 의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소재가 지닌 여러 속성 중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속성을 우리 책에서는 제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상 또 다른 데서는 제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와는 다르지만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인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주제를 요 말 자체가 제재입니다. 한자로 주제 제자 그 다음에 재료 할 때고 제자거든요. 주제를 드러내는 재료가 제재입니다. 소재, 제재, 주제는 일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지만 어쨌든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소재가 먼저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대해서 써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안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알밤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제가 먼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친구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 소재, 제재, 주제가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자, 소재에서 제재로 한번 봅시다. 자, 주제와 연관된 소재를 이제 여러 개를 쭉 골랐다면, 그죠? 이 소재들에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것을 찾습니다. 이건 하나의 소재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개의 소재들에서 특별한 하나를 골라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글의 중심 사상이라면 제재는 글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될 겁니다. 하니까 이 소재들 중에서 핵심적인 소재, 제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소재와 제재가 주제와 연관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소재 중에 핵심적인 소재, 이게 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를테면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할 때 이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청춘남녀, 그죠? 그 다음에 혹은 이성, 아니면 예수의 사랑이나 석가의 사랑, 다르죠.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 혹은 최근에서 동성애, 이런 것들도 다 제재가 됩니다. 물론 주제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지만 그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소재에서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글감이 풍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태도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살피는 거죠. 이는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우선 글감이 되는 소재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소재가 풍부하고 다양하면 글이 다채롭고 풍부해지지만 글의 재료가 모자라고 편파적이면 글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진부한 글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아는 것이 많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변 사물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여기입니다. 사소한 관찰이 쌓여서 큰 물줄기 같은 조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관찰은 시야를 넓히고 또 지식을 정대시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 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는 무엇보다 뭡니까? 지식과 간접적 체험으로 우리에게 사유를 넓히게 해주죠.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지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데요. 쿵후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쿵후. 공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책을 통한 공부입니다.
책 속에는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을 읽고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글쓰기에서 독서를 통하지 않고 되는 글쓰기는 드물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자, 요거는 어때요? 지식의 구체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재해 봅시다.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의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미래를 결정짓게 만든다. 이는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도 경험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확실하다. 필자의 지식과 체험을 넘어서는 글은 나올 수가 없다. 그만큼 다양한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책에서 좀 더 보태고 있어요.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 그대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때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론, 그 다음에 분석, 사유의 과정이 연동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항상 대상에 대한 질문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신의 실존적 삶과 관련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실존적 삶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체험이고요. 그 다음이 사색입니다. 사유하는 것. 자, 이거는 기존의 생각의 폭을 훨씬 더 깊이 있고, 그 다음 심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좋은 글을 쓰려면 성실한 자기 탐구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 감정, 욕망 등에 대해 냉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다. 글쓴이의 삶은 많은 글의 바탕이 되거나 배경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네 가지 조죠. 네 가지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소재를 정리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를 제시해야 되고 독자에게 친근하고 참신한 소재를 골라서 서로 관계에 있는 것이거나 동일한 관점에 의한 것까지 서로 묻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과 부수적인 것을 구분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재를 정리하는데 또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소재죠, 그죠? 제재가 되어야 되는 건 요건입니다. 좀 일단 풍부하고 좀 다양해라. 좀 많아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확실한 내용이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가령 글감으로 가지고 오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내지는 모호한 것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대개 우리 책하고 비슷한 내용의 것들입니다. 이게 소재나 혹은 제재 요건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작성입니다. 자, 제목은 우리가 잘 알죠. 글의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주제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제목은 일단 뭡니까? 사람의 눈을 끄는 것. 가장 먼저 작품을 보면서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 쭉 깔려있는 목록화되어 있는 베스트셀러 제목만 봐도 어때요? 아, 요런 제목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보면 나도 읽고 싶어지죠.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책인데 절판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제목을 바꾸어서 출판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제목은 독자와의 만남에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제목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목이 좋으면 독자들로 하여금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글의 내용에 대한 집약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제목만 봐도 글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기대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결국 어때요? 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제목을 구상하면서 글을 써 나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제목에는 거래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제목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시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는 제목, 주제를 암시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비유적인 것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했을 때 이제 대체로 학술적인 거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명사형 제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창의적인 거래의 경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은 1교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자, 2차 시에 봅시다. 자, 일단 1차 시는 여기서 마칩니다.